네, 저희 사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니스와프 V2 발표하게 된 사팀 김성현, 오하영, 이혜인입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부터 유니스왑의 이제 V2의 특징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토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실습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실 분들은 아시는 그 유니스왑 탄생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기계공학 전공자였던 헤이든 아담스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친구의 권유로 이더리움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컨트랙트가 바로 AMM, CPMM 방식을 접목하여 덱스 거래량 1위를 달성하고 세상에 덱스를 알린 유니스왑입니다. 이후 컨텐츠에서는 유니스왑이 어떤 기술과 차별점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기술과 각각의 개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오더북 방식, 즉 호가창을 사용한 방식은 피규어 1에서 보여지듯 매수가와 매도가가 시장가에서 만나야지만 매칭되어 거래가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위에 보이듯이 하이피 등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AMM이 도입되었습니다. AMM은 오더북에 의존하는 대신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자산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수학 공식은 프로토콜마다 상이하여 이에 따라 다양한 AMM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유니스왑 V2는 CPMM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CPMM은 각각의 트레이딩 페어의 자산 잔액의 곱이 불변하는 공식을 따릅니다. CPMM은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며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적합하고 유니스왑 외에도 팬케이크스왑, 스위시스왑 등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오더북의 대안으로 제시된 AMM 방식에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슬리피지, 프라이스 임팩트, 그리고 다이버전스 로스가 있습니다. 먼저 슬리피지는 거래량, 유동성의 규모, 시장 변동성 등에 의해 예상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슬리피지를 줄이는 것이 많은 덱스의 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스 임팩트는 페어의 시장 가격에 대한 사용자 개별 거래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클수록 유동성이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구적 손실이라고도 불리는 다이버전스 로스는 예치한 페어 자산 간의 시장 가격 디커플링으로 인해 홀딩했을 때와 비교하여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당 그림은 거래량에 따른 프라이스 임팩트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P1 기준으로 P2를 보시면 만약 10개의 토큰을 입금했을 때 수합의 결과 6.66개의 토큰을 받게 됩니다. 반면 P3를 보시면 20개의 토큰을 수합하고자 하면 수합의 결과로 10의 토큰을 받게 됩니다. 즉 수합하고자 했던 그 토큰의 수량이 클수록 프라이스 임팩트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유동성 풀의 크기와 프라이스 임팩트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K400이 왼쪽인 그래프에서 토큰 10개를 교환하면 다른 토큰 6.66개를 얻을 수 있지만 오른쪽 그래프처럼 K가 1600인 경우 같은 양의 토큰을 교환했을 때 다른 토큰 8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의 크기가 클수록 프라이스 임팩트가 작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임퍼먼트 로스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공식에서 보여지듯 비영구적 손실은 두 자산의 가격 변동의 비율에 의존합니다. 즉, 이 비율이 1에서 멀어져 디커플링이 일어날수록 비영구적 손실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니스왑의 에코시스템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스왑의 환경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트레이더, 그리고 아비트레이저들의 기여로 안정성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는 토큰 페어를 예치하여 토큰 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유니스왑에서는 해당 토큰 페어 거래의 규모 중 0.3%를 유동성 공급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 트레이더는 토큰 수합을 진행하는 거래자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아비트레이저는 차익 거래자입니다. 각 덱스는 같은 토큰이라고 할지라도 상호간 다른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큰 가격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자들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여러 덱스를 탐색하여 토큰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아비트레이저들은 보통 차익 거래봇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익 거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덱스를 통해 거래되는 토큰들의 가격은 시장 가격과 유사해집니다. 이제부터 유니스왑 V2의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ERC20 페어인데요. 기존 V1이 이더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면서 거래자, 트레이드는 A 토큰에서 이더에서 B 토큰을 거치면서 수수료를 두 배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또한 이더리움을 필수로 제공함으로써 이더리움 가격 하락 시 임퍼먼트 로스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V2에서는 이제 ERC20 토큰만을 사용함으로써 이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 임퍼머넌트 로스를 방지하고 라우팅을 통해 존재하는 페어의 다이렉트 스왑뿐만이 아니라 기존 페어들로 커스텀 패스를 만들어 특정 토큰 간 스왑을 지원합니다. 토큰 컨트랙트를 보면 팩토리에서 새로운 토큰상의 유동성 풀을 생성하고 페어 컨트랙트에서 이를 관리하며 라우터에서 토큰 간 혹은 이더와 토큰 간 스왑 관련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더와 토큰 페어의 경우에도 이더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웹드이더를 사용하며 라우터에서 웹드이더를 디포짓하고 위드드로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스왑 V2의 두 번째 특징인 프라이스 오라클, 투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유니스왑 V2는 온체인 프라이스 오라클을 지원하는데요. 이는 유니스왑 토큰 가격이 오프체인의 토큰 가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에서 프라이스 큐뮬레이티브 라스트 변수는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니스왑에서 악의적 사용자의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현재 블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지막 유니스왑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가격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UQ112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스토리지의 최적화를 위해서입니다. UQ112를 적용해 유인트 112비트는 정수, 이후 112비트는 소수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때 32비트의 타임스탬프를 더하여 총 256비트가 되고 이는 스토리지에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 단위입니다. 외부 컨트랙트에서는 별도의 컨트랙트나 저장 증명 방식을 활용해서 과거 누적값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유니스왑의 프라이스 오라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V2의 특징은 LP 토큰 초기화입니다. V1의 경우 초기 유동성 토큰은 예치된 이더의 양만큼 부여했는데 이는 유동성 토큰의 가치가 유동성이 처음 예치된 비율에 의존하게 되며 실제 가격을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토큰의 가치가 독립적일 수 있도록 이 두 토큰의 기하 평균값에서 세수 유동성 미니멈 리퀴디티 값을 빼게 됐는데 이 미니멈 리퀴디티는 1000 LP 토큰 값으로 이게 1000 LP 토큰만큼 수수료가 번이 되니까 손해가 커서 초기에 돈을 많이 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토큰의 최소 가치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고 다른 LP들이 못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토콜 비인데요. 기존의 트랜잭션 비로 0.3%를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그 중에서 6분의 1을 프로토콜 비로 사용하는 건데 이 프로토콜 비는 세피2를 사용해 언앤오프 스위치가 가능하고 이 권한은 유니 토큰 홀더들에게 있습니다. 향후 이 홀더들에게 갈 수 있으며 이 프로토콜 비는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위해 커뮤니티의 생태계에 대한 기여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시 수합인데요. 빌린 자산이 동일한 트랜잭션 내에서 반환되는 한 무담보로 유동성 풀에서 자산을 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플래시 수합의 특징은 대출과 상환이 하나의 아토믹 트랜잭션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선불 자본 없이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거래 후 대출을 상환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대출 실행 자체가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플래시 수합의 장점은 유동성 제공자의 수익이 늘어나고 유동성을 늘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수수료 자체가 비교적 높다는 점과 시장 조작 및 불안정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래시 수합을 코드로 표현하고자 할 때 수도 코드를 먼저 보시면 이 왼쪽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플래시 수합은 아토믹 트랜잭션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한 함수 안에서 대출고 수령, 사용, 상환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유니스왑에서 제공하는 플래시 수합의 예제 코드 중 일부입니다. 해당 파트는 대출금 상환 파트인데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굵은 글씨? 네, 이 굵은 글씨를 보시면 대출금을 사용 후 이 값이 갚아야 하는 양보다 적을 때 트랜잭션이 어설트되어 해당 트랜잭션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론적인 스터디뿐 아니라 코드 오퍼레이팅을 직접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니스왑 버전 2 GitHub 코드를 베이스로 특정 기능만 동작하는 토이 모델을 작성하고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토이 모델에서 구현된 기능은 ERC20 페어 생성과 유동성 공급, ERC20 토큰끼리의 교환, LP 토큰 생성과 소멸, 그리고 제공했던 유동성 제거 기능입니다.
테스트는 리믹스로 진행하였고 배포 환경은 편의를 위해 리믹스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풀을 생성하고 토큰 페어를 예치하기까지의 플로우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유니스왑 버전 2에서 팩토리 컨트랙트와 라우터 컨트랙트가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팩토리 컨트랙트에서 페어를 생성하려 할 때 페어를 만들고자 하는 토큰에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create 페어 함수를 실행하면 페어 컨트랙트가 배포됩니다. 라우터 컨트랙트는 팩토리 주소 컨트랙트의 주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팩토리 컨트랙트가 먼저 배포되어야 라우터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퀴디티를 공급해 주기 전에 예치시킬 토큰은 라우터 컨트랙트를 어프로브 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듯 유니스왑에서는 특정 컨트랙트를 배포하거나 함수로 호출될 때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때가 많아서 이런 순서를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큰을 수업하고 풀에 예치한 토큰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편의를 위해 같이 그렸지만 수업과 유동성 제거는 순서가 없고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 유의하시고 먼저 수업을 살펴보자면 수업하기 위해 토큰을 입금해야 되기 때문에 입금하려는 토큰을 라우터 컨트랙트를 어프로브한 상태여야 합니다. 리퀴디티 제거에도 LP 토큰을 입금하여야 예치시킨 토큰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페어 컨트랙트를 따로 불러와서 라우터 컨트랙트를 어프로브 해줘야 합니다. 이렇듯 두 과정에서는 어프로브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실제로 리믹스 화면을 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토리 컨트랙트의 배포입니다. 구현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feed2setter를 설정하도록 해놓아서 feed2setter에 현재 계정 주소를 입력하였고 트랜잭트를 눌러 팩토리 컨트랙트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포된 팩토리 컨트랙트에서 create 페어 함수를 실행시켜 페어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두 개의 ERC20 토큰을 미리 배포하였고 그 둘의 주소를 입력해서 페어를 생성하였습니다. 함수를 실행하면 트랜잭션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오른쪽 아래에서 상세 내역의 로그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생성된 페어의 컨트랙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팩토리 컨트랙트의 get 페어 함수를 사용하셔도 이 페어 컨트랙트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우터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우터 컨트랙트는 수압이나 유동성을 공급할 때 페어 컨트랙트를 직접 계산해서 불러오는데 이 부분은 유니스왑 버전 2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페어4 함수인데 이때 계산식 마지막에 헥스 값을 하드코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값은 페어 컨트랙트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한 다음에 캐착 256 해시 함수에 넣은 것인데 이 바이트 코드가 상당히 길어서 매번 계산하게 된다면 가스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코딩된 값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어 컨트랙트를 커스텀하신 경우 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팩토리가 배포한 페어 주소와 다른 주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의하시고 만약 이 값을 새로 계산하시려면 제가 주석으로 넣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퍼레이팅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오류라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라우터 컨트랙트를 배포해 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듯이 팩토리 컨트랙트에 주소를 넣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전에 두 토큰의 라우터 컨트랙트를 어프로브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add liquidity 함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난 뒤 실제로 LP 토큰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는 부분인데요. 아까 보셨던 팩토리 컨트랙트의 주소를 따로 입력해서 이미 배포된 페어 컨트랙트를 불러옵니다. 그럼 왼쪽처럼 불러지는데 거기서 밸런스 오프를 통해 사실 오른쪽이죠. 오른쪽처럼 부를 수 있는데 거기서 밸런스 오프를 통해 LP 토큰이 얼마나 생성돼서 받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기하 평균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유동성 토큰을 5만 개씩 넣어줬는데 이 둘의 기하 평균인 5만에서 또 최초이기 때문에 1000만큼을 버런하기 때문에 그 뺀 값인 49,000이 실제로 생성돼서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라우터 컨트랙트로 돌아와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동성 공급했던 같은 계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라서 아까 라우터한테 충분한 토큰을 어프로브 해놔서 수업 전에 추가로 어프로브 할 필요는 없고요. 수업 exec tokens for token 함수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스에는 토큰 경로를 리스트로 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트랜잭션 상세 로그에서 3,000을 입금함으로써 받는 토큰의 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임팩트로 인해 마지널 프라이스보다 작은 값인 2,822가 이제 수합의 결과로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제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무브 리퀴디티에는 LP 토큰을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페어 컨트랙트에서 라우터 컨트랙트를 어프로브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리무브 리퀴디티를 통해 예치했던 토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를 보시면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이 모델을 사용한 시스까지 보여드렸고 여러분 스터디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